선거가 뒤집어 엎어지려면 뭔가 결정적 스모킹건이 나와가지고 나와줘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곡동 땅을 뭐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버였고, 반면에 민주당은 왜 거기에만 여당이 선거를 매달리는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야 이런 얘기했어요. 오판입니다. 본인의 결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뭐니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오히려 정치력이 뛰어난 분인데 좀 이상한 전문가 행세하려다가 꼬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막판 선거운동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전초전 성격, 또 그 이후에 대선 판도에 여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번 선거 흐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 선거의 판세, 흐름 이렇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무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안심번호 도입 이후에 네. 선거 직전에 한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 예. 또 지난 총선 때 일부 지역구에서는 오차가 꽤 났습니다만 대체적인 판세는 크게 이제 여론조사상의 흐름하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 선거인 건 맞고, 아마 민주당도 자체 판세 분석으로 지금 이 깜깜이 기간 중에 자체 판세 분석으로도 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적 뭐가 나와야 됩니다. 스모킹건이 나와가지고 딱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은 형성돼 있는 표심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무슨 그 진성준 의원이 그랬나요? 중대 결심 얘기해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고발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거여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결정적 그 어떤 증거나 혹은 변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대로 간다면 이제 어떤 극적인 상황이 남은 이틀 사이에 벌어지지 않는 한 판세를 뒤집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뭐 요새 오세훈 후보 또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희 상대 진영 캠프에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저쪽에 가장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시 지역의 의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언변도 되고 논리도 되고 이런 홍익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동민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안 보여요. 전면에 나서질 않고 있다. 네, 그거보다 애매한 사람이 피해 호소인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나섰다가 천만에 불이 깨지고. 지금 나오는 분들 보면 진성준 의원 정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진성준 의원도 무슨 전략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오늘은 보니까 언론에서 그 생태 땅집 아들을 경찰 신변 경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튀는 얘기고, 좀 위협이 있으니까 경호해야 된다. 위협 아무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위협이 있다는 듯이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이걸 민주당이 예전에 누구한테 했었냐 그러면요, 정확히 2년 전에 2019년 4월에 윤지호 씨한테 이런 얘기를 갖다 붙였어요. 윤지호 씨 경찰 신변 보호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경찰이 신변 보호했어요. 윤지호 씨를. 비행값도 주고 호텔도 주고 신변 보호도 하고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간첩도 똑같은 경로로 두 번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게 그냥 했던 건데 이미 국민들한테 안 좋게 인식이 되는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거는 이번에 바로 이 생태땅 얘기 나오면서 국민들이 떠올리고 언론에서 엮었던 게 김대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대엽, 윤지호, 제보자 X 뭐 이런 계보로 있는 이거로 인식되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음모론자의 위치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 사전투표 분석 두고도 뭐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투표율이 일단 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0.4%여서 역대 재보선 최고의 투표율이었는데, 이게 뭐 여당은 여당에 유리하다, 야당은 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서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뭐 사전 투표율을 두고는 서로가 아전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지역별 투표율은 나오는데 세대 연령별 투표율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전 투표의 그 투표율을 놓고서 어떤 유의미한 해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보면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촛불 이후에 어떤 정치에 대한 효능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도 투표율을 올리는 그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투표율만 놓고서 이렇게 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아하. 얘기하는 거는 글쎄 그건 열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선거는 흔히 이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내걸고 있는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하고 네.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오세훈 거짓말쟁이 프레임이 충돌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정권 심판 프레임이 훨씬 더 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프레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오세훈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겁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하는 중에 나 자초한 측면이 있죠. 사퇴하겠다. 네. 그거는 저는 오세훈 후보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곡동 땅을 뭐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오버였고 관보에다 신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 거짓말 프레임이 커지긴 했는데 근데 그게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뒤엎을 만큼 네. 유권자들에게 크게 느껴지느냐. 정황상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오세훈 후보가 측량했을 때 갔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물론 여기서 이제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 측량 현장에 간 게 곧바로 내곡동 땅에 대해서 부당한 특혜를 주고 그로 인해서 오세훈 처가와 가족이 부당한 이익을 입은 거냐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왜 이렇게 초기에 오버스럽게 대응했을까 싶고 반면에 민주당은 왜 거기에만 여당이 선거를 매달리는지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조금 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고 뭔가 국정 안정론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당이 뭔가 선거를 잘못하고 있다. 아하.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 최고위원은 이게 지금 뭐 이틀 남았어요. 오늘이 5일이니까 이틀 동안에 어떤 좀 뭐 변수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생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아까 박 의원님 말한 뭐 스모킹건이라고 언급할 만한 굉장히 뭐 상황을 뒤집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있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2006년처럼 만약에 진짜 20% 차이 나는데 나중에 62대 27, 61대 27이었거든요. 네. 강금실 오세훈이 더블 났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요. 그때도 강금실 오세훈 때도 61대 27로 강금실 후보가 완전 몰패한 뒤에 열린우리당이 깨졌습니다. 아, 당이. 예,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노무현 정부 3년 차에 4년 차 넘어간 시점이고 네. 4년 차 때 대선 1년 앞둔 거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노무현 정부 장관 지냈던 그리고 인기가 좋았던 강금실 장관 내세웠는데 이 정도였으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정동영을 중심으로 대통합 민주신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생기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당권 싸움이 일어날 텐데 한 명씩 스코어에 가깝게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친노 친문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히려 강금실 스코어에 가깝게 뭐 더블 가까운 격차가 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당 깨지고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재편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지금 이준석 최고 얘기는 어떤 현 상황에서 특별한 변수라고 할 만한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그쪽에 보면 이제 2%씩 매일 오른다 무슨 뭐 지금 격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딱 한 가지 결이 있어요. 그 친노 친문의 핵심이거나 그쪽에 가까운 평론가들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체제가 유지돼야지만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굳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물어보면은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개 또는 비문을 분류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뭐 당이 지라고 뭐 고사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당권 재편의 기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선거는 누적된 정치의 결과지 하루아침에 이런 게 나타나지 예, 않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여당은 이 상황을 좀 예상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지난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또 선거 초반에 뭐 임종석 실장의 그런 예. 거듭된 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언급, 또 선거 중에 터진 악재지만 뭐 김상조, 박주민 등등 네. 이런 거는 늘 어떤 선거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악재인데 문제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뭐였냐 기본적으로 너무 낙관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중간에 심판의 계기가 없었어요. 작년 총선 이후에. 그렇죠. 투표로. 네, 없었어요. 근데 작년 총선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 논란도 있었고 또 오만하다. 그리고 뭐 무능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켜켜이 누적됐는데 그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사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 게
박영선 후보는 원래 친노친 코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중도적인. 예,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그런 확장성을 박영선 후보가 좁힌 점도 있고 당의 선거에 임하는 태도나 전략 자체가 박영선 후보가 확장성을 못 갖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기 얘기도 못하고 예. 지금 선거판에 박영선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거짓말쟁이만 갖고 싸우고 있고 예. 박영선이라는 인물의 경쟁력은 전혀 여기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총체적인 그 난국이고 그 총체적 난국의 책임은 선거를 출발할 때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선거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어떤 기본 출발점부터 너무 느슨하고 너무 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가요 1월 21일 날인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했었죠. 그리고 29일인가에 무슨 경희대 동문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친문이라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건 오판입니다. 본인의 결정적인. 물론 뭐 내곡 LH나 이런 거 예측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선거가 어떤 구도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된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그랬던 모순에 대한 그 위력을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고 사실 지난 총선에도 그게 표출될 뻔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약해진 거지.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좀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1월 20일 날 그걸 오판해가지고 본인이 문재인 보유국이다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이 벌리기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쯤 되면요 몰패를 방지하는 수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라도 끌어들이든지 예. 아니면은 뭐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해가지고 전통적 지지 결정. 근데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그리고 뭐 본인이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 건 다 알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장관을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실무를 알고 행정 경험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막 주사기 들고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거죠, 첫째로는. 네. 예. 안철수 대표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 그거였어요. 새정치 하나 붙들고 있고 새정치를 붙들 수 있는 거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내 건 새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뭐니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 후자 반응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말만 하면 제가 뭐 IT 기업 해봤기 때문에 예. 안 대표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자기 사업하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거 백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이고 우습게 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 대표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면들 예?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지금 다시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박 장관이 이번에 오히려 정치력이 뛰어난 분인데 좀 이상한 전문가 행세하려다가 꼬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4.7 재보궐선거 막판 판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뭐 정권 심판 프레임이 워낙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박영선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두 분 진단이 비슷하게 해주셨습니다.